Bruce Williamson in Playboy calls it an explosion of talent and tantalizing imagery, a consistent thread of eroticism. Unlike any other movie you're apt to see this year or next. Aria. Teresa Russell, Buck Henry, Beverly D'Angelo, John Hurt, and introducing Bridget Fonda. 10 outstanding directors, one unforgettable motion picture. Aria, a superbly sensual experience.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요즘 학기 중이라서 그렇게 이제 그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럴 시간이 많이는 없는데 조금 그 시간이 나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영화를 그 DVD 몇 개를 빌려온 다음에 어제 하나를 봤습니다. 어제 본 영화의 그 제목이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거. 그 오페라 아리아 할 때 아리아예요. R-A-R-I-A 아리아고 안솔로지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솔로지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87년에 한창 잘 나가던 이제 영국 감독 출신,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그 영국 감독 출신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장 감독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든 이제 그 안솔로지 필름이자 이제 뮤지컬인데,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의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든다. 이 유명 감독들이 그런 영화예요. 1987년 작품이고, 이거 들으시는 분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있었어요. 1987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감독들이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가 이름을 쭉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 돼버린 뭐 그런 영화인데, 별로 이렇게 회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 영화죠. 기획 영화. 이렇게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섭외를 해서 유명한 감독, 그래서 이제 뭐 돈 얼마 주고 좀 만들어 달라, 그 짧은 어떤 그 음악에 맞춘 어떤 영상 시그멘트들을, 단편들을 좀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획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획 영화이지만 이렇게까지 유명한 감독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어느 정도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그 이름 있는 감독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최소한 화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87년 이제 칸느 영화제 이제 그 팜돌 골든 팜 그 후보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뭐 이렇게 그 후지부지 돼서 이렇게 별로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된 일이 없는 뭐 그런 그 영화 작품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이 영화를 내가 어떻게 그 빌려보게 됐고, 이 영화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컬트 필름은 아니죠. 뭐 이거를 그렇게 뭐 컬트화 시켜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 뭐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묻혀 있는 작품이죠. 묻혀 있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작품을 내가 그나마 이제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1980년대를 제가 그 학창 그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영화를 좋아했었고, 이제 90년대 정도만 돼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개방이 됐죠. 여러 가지 개방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수입이 되고 또 비디오 가게라고 하는 게 생겨나서 이제 정품 비디오들이 출시가 되고 또 영화에서 극장에서 한번 상영이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비디오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잡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90년대 많이 생겨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뭐 스크린 로드쇼 한국판 뭐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생겨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80년대가 뭐 이렇게 암울한 시기였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렇진 않아요. 그때 80년대 정도만 돼도 이제 컬러 TV 나왔고 뭐 극장이 있었고 뭐 이렇게.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선진국 수준의 뭐 그런 이제 문화적 여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라든지 음악을 좋아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그 정보라든지 그런 그 소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이제 의존을 해야 됐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80년대가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70년대 정도 뭐 유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FM 뭐 이렇게 많이 듣고 뭐 미국 그 FM 라디오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뭐 일본 잡지 뭐 뮤직 라이프라든지 락쇼라든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 일본 잡지 이제 굉장히 그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잡지가 있어요. 이제 스크린 로드죠. 지금도 스크린 로드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80년대 생각만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이제 그 잘 만들어진 그 디자인 그 여러 가지 그래픽이라든지 그 하나의 잡지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내용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 대중 잡지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꼼꼼하게 재밌게 만들었죠. 근데 그 내용은 청소년이라든지 20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잡지를 이렇게 얼마나 잘 만드는가 뭐 사진이라든지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파라든지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취재 그리고 뭐 직접 미국에 가서 이렇게 대스타를 만난다든지 그래요. 방일한 일본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스크린 로디션 일본 잡지니까 이제 방이란 그 스타를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고급 잡지였어요. 고급 여러모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 조금 이제 여건이 되고 그런 잡지가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중류 이상 정도 되는 이제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 잡지를 얻으려면은 조금 그 루트를 거쳐야 됐었고 뭐 그런 잡지를 파는 뭐 가게들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는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사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런 걸 샀다 하더라도 사진밖에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밖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진을 핀업 이렇게 해서가 뭐 이렇게 창받침도 만들고 이렇게 무슨 그 방에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일본에서 제가 태어났고 일본을 자주 갔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갔었거든요. 80년대 그런 걸 이제 사올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 가면은 사오면 되니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지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 일본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잡지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은 이제 60년대, 70년, 80년대 해서 완전히 개방이 됐었어요. 그런 해외의 문화적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태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퍼플이나 레드제플린이 세계 순회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일본을 찍고 갔었거든요. 일본 찍고 캐나다 찍고 미국 찍고 호주 찍고 이렇게 다 넘겼죠. 한국이나 이런 데를 멈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계 순회 공연을 한다. 비틀즈마저도 60년대 일본에서 공연했잖아요. 세계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일본을 찍고 갔다라고 하는 비틀즈조차도 디퍼플의 이제 도쿄 라이브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명반이지 않습니까? 디퍼플 그 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모크 온 더 워터 뭐 라이브판보다 이렇게 그 라이브 인 토쿄 거기에 나오는 이제 라이브 음원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게 72년 일본 공연인가 그렇거든요. 찍거든. 그러니까 찍고 갔었다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 유명한 락 뮤지션 같은 경우에도 세계 순위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찍고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일본에서 초청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순위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뭐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핑크 플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세계 순위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을 거기에 넣었다라고. 그것도 일본에서 동경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서너 군데. 예를 들어서 일본, 그러니까 그 동경, 오사카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후쿠오카 뭐 이렇게 서너 군데를 딱 찍고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동급 수준을 친 거죠. 미국이나 이렇게 영국, 유럽. 미국 쪽으로 갔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하겠어요? 최소한 5군데, 6군데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한번 하고, 시카고에서 한번 하고, LA에서 한번 하고, 뭐 휴스턴에서 한번 이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세계 순위 공연을 했을 경우.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도 그 일단 공연이 되고 이렇게 공연이 됐었으면은 그 퍼퓰라리티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그 흥행을 했느냐 뭐 그런 것도 불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느냐, 그럼 뭐 최고급 이렇게 수준의 영화에서부터 흥행은 됐지만 어떻게 B급 영화 이런 영화까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단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본에 다 수입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었어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그래서 일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개를 하고 히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고 하는 영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영화는 1987년 작품인데 1987년에 나온 스크린인가 로드쇼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아리아라고 1987년. 근데 공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는 아리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87년에 있었던 이제 그 일본 스크린 아니면 로드쇼라고 하는 잡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 번 보고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주 볼 거 아닙니까? 잡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그 여가 시간이 나면은 공부하다가 아 이런 영화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후에 이제 90년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비디오 가게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비디오가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그 비디오 가게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 패키지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사진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대강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오페라의 어떤 유명한 오페라의 음악에 맞춰서 이게 그 세계 유명한 감독들이 그 영상을 제작을 한 이제 그 옴니버스용 안소로지 영화거나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라스크루세스 시립 도서관에 그저께 딱 가니까 이게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영화는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알고 이렇게 뭐 소식도 듣고 대강의 줄거리도 알고 있다가 드디어 보게 됐다라고 하는 영화가 30년에 걸쳐서 30년 만에 이제서야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30년까지는 안 가지만 80년대 한 7년에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97 한 25년 만에 내가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게 됐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는데, 이게 일단 이제 옴니버스 언서러지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9명인가 10명의 감독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순서대로 일단 감독을 소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줄거리라기보다는 대강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 감독이 만든 시그멘트라고 하는 게 대강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평점? 왜냐면 이제 좀 좋았던 것도 있고 별로였던 것도 있었어요. 강론마다 감독이 만든 시그멘트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이제 감독의 이름을 쭉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도 워낙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니콜라스 로그, 첫 번째 시그멘트는 니콜라스 로그, 두 번째 시그멘트는 찰스 휘츠리지, 세 번째는 장릭 고달, 네 번째는 줄리안 템플,
다섯 번째는 브루스 브레스포드, 여섯 번째는 로버트 알트만, 일곱 번째는 이제 프랑크 로드맨, 여덟 번째는 켄 러셀, 아홉 번째는 델렉 저먼, 열 번째는 빌 브라이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장 니콜라는 분명히 프랑스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영국 감독이 아닌 감독은 이제 브루스 브래드포드가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호주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호주 감독. 그 이외에는 그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영국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디서 기획이 되냐, 어디서 프로듀스가 됐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이 감독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영국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영화를 제가 뮤직비디오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다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조금 체크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게 깊게 이렇게 스터디하진 않아요. 뮤비 리뷰를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위키페디아에 그 영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감독 정보 이 정도는 조금 보고 제가 이렇게 뮤비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감독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명 감독분에 이제 조금 그 예습을 조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뮤비 리뷰를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런 좀 우스갯소리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10명의 감독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짚어갑시다. 첫 번째 시그멘트는 이제 베르디의 귀에세페라고 하는 이제 그 아리아의 노래를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니콜라스 로그 감독이 이제 만든 그 시그멘트예요. 14분짜리인데, 니콜라스 로그는 이 촬영 감독 출신이 이제 영국 감독으로 알고 있고, 이 감독 이름은 자주 듣고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콜라스 로그.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 필모그래피를 쭉 찾아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람 영화는 제가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게 이제 The Man Who Fell to Earth라고 해서 지구로 떨어진 사나이라고 해서 데빗 보이가 나오는 이제 1976년 그 어떻게 보면 판타지 필름? 판타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SF 필름이에요. SF 필름. 데빗 보이가 이제 미 청년으로 이렇게 변한 그 화성에서 이제 지구로 이제 물을 구하러 이제 도착한 이제 외계인을 이제 이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굉장히 특이한 영화고 니콜라스 로그가 이제 촬영 감독 중이시다 보니까 그런 화면 구성이라냐, 화면 촬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극영화로서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였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 워낙 옛날에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The Man Who Fell to Earth의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영화는 이제 데빗 보이를 위한, 이제 데빗 보이를 위한 영화다라고. 여기에 나오는 데빗 보이는 정말로 끝내줘요. 비주얼하게. 이 사람 그 연기라든지 그 사람이 보여주는 데빗 보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알고 싶다면은 이 영화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감독의 영화는 하나밖에 못 봤고, 이 감독이 만들어낸 베르디의 오페라의 이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낸 14분짜리 단편 영화는 1930년에 있었던 하나의 암살 미수 실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페라의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짧게 그려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제 느낌은 그저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다거나 영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워낙 좀 희박했기 때문에, 인상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찰스 스트리지의 이제 두 번째 시그멘트. 이것도 이제 베르디의 이제 오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찰스 스트리지라고 하는 감독은 영국 감독인데, 이제 제가 잘 아는 그런 감독은 아닌데, 영국에서는 꽤 알려진 감독인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것을 들어보시는 분이 있다라,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감독인지. 이 시그멘트 이제 5분짜리 시그멘트인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흑백의 그 어린애들의 어떤 환상 이라고 하는 거를 그 조금 이 현실적인 배경으로 했지만은 느낌상으로는 좀 판타스틱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 이제 단편이에요. 이것도 괜찮았지만은 좀 그저 그랬어요. 굉장히 짧은 시그멘트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장르 꼬다르의 그 시그멘트인데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잔 바프티스트 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이제 그 오페라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장르 꼬다르가 그 10분 가량의 어떤 그 영화를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장르 꼬다르 감독 영화도 결국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2개밖에 못 봤거든요. 이제 내 멋대로 해라랑 얼마 전에 본 그 좀 제목 길어도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뭐 신흥주택에 좀 이렇게 그 중상층 그 어떻게 아내이자 어머니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궁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공허함과 어떤 용돈을 그 벌기 위해서 죄책감 없이 이제 그 매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그린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철저하게 그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그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녀의 어떤 그 불평등이라든지 그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제 그 영화를 2개밖에 못 봤거든요. 이제 그 장르 꼬다르가 이 그 오페라에 맞춰서 이제 그 성적으로 꼭 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르 꼬다르가 워낙 그 좀 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조금 이제 사회 좀 좌파적인 감독이잖아요. 장르 꼬다르가. 그래서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 해석을 하는 감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어떻게 좀 동물적인 성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젊은 두 여인이 환상 속의 그 보디빌더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1편으로는 그 증오, 1편으로는 또 끌림, 그리고 1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은 충동, 1편으로는 또 사랑을 주고 싶은 충동, 이런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린 그 시그멘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 시그멘트에 대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은 가장 좀 재미가 없어서 가장 뭐라 그래야 좀 이렇게 장르 꼬다르는 진짜 잘못 골랐다. 이 기획 단계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든지 잘못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가장 잘 맞지를 않는다. 이 아리아라고 하는 이 그 기획 의도에 제일 잘 맞지 않는 감독을 골랐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장르 꼬다르가 좀 좌파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그 오페라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 영향의 그 음악 장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음악 장르를 뭐 이제 좌파적인 뭐 음악이냐 우파적인 음악이냐 이렇게 가르기는 좀 뭐하지만은 어떻게 심미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몇 가지 의미에서 이제 보수적인 음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형식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노베이션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그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려내는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권력 관계가 이 스티레오티피컬한 어떤 그 소재를 다뤘다는 남녀 관계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럽
그 역사상 그 상영이 되려면은 굉장히 돈이 든다라고 하는, 극장이 필요하고 배우들 의상이 필요하고 세팅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의 유익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이 들다 보니까 귀족이라든지 권력층이 그걸 서포트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자본관계층이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 극장을 소유를 한다든지 그런 공연을 주도를 한다니 그렇게 참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작곡을 하는 작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이 없었냐라고 하는, 밀어주는 이제 패트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라든지. 특히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아노 곡을 만들었다, 현악 사중절을 뭐 이렇게 작곡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죠. 근데 오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배우가 50몇 명, 100몇 명, 어쩔 때는 엑스트라까지 큰 극장에다가 이제 세팅에다가 진짜 유명한 오페라를 하나 상영을 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예전부터. 근데 이제 장리 꼬다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싫어하는 감독이거든요, 장리 꼬다르가.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장리 꼬다르가 커팅을 해요, 자주. 오페라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 나머지 9개의 그 시그멘트를 담당한 감독들은 이 아름다운 그 오페라라고 하는 음악을 어떤 식의 영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 그 좀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을 조화를 시켜서 그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다 생각했어요, 모든 감독들이. 근데 장르 꼬다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라고 하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시각, 휘화화, 냉소적인 시각을 바라봤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비평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가 간간히 끊어져요. 음악 자체가 끊어지면서 노이즈가 좀 나왔다가 또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프리시에이션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 자기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음악을 위해서 자기가 영상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영상의 소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상투적인 남녀의 스테레오티피컬한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어떤 시각 차이라든지 그런 걸 좀 그랬어요. 이제 남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권력력, 지배력, 힘.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런 것을 넘고 싶지만은 그런 걸 넘을 수 없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열등감이죠. 이런 거를 또 키치한 보디빌더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날몸 여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고다르라고 하는 거랑 이 오페라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스 로그랑 이제 그 전에 이제 찰스 트레지 이 감독이 만든 이 영화들은 이제 밋밋했다라고 하면은 장리 꼬다르 이 감독의 어떤 시그멘트를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장리 꼬다르의 이제 시그멘트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줄리안 템플인데, 어떻게 보면 줄리안 템플이라고 하는 이제 감독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락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팝 음악을 좋아한다. 그것도 이제 좀 몇십 년에 걸쳐서 쭉 조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줄리안 템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전설적인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인데, 뮤직비디오를 감독한 그 감독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아마 그 이후에 또 유명한 감독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게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제 폭발을 한 거 아닙니까? 특히 80년대 초반 이제 듀란이라든지 뉴웨이브, 뉴 로맨틱 뭐 이런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음악 장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폭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제 결작 비디오들을 만든 이제 감독이 이제 줄리안 템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극영화 쪽으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도 되고 이렇게 한 감독이기 때문에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줄리안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영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 그 귀에까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 이름이 전해져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뮤직비디오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딱 봤다. 아, 이건 봤어. 이거는 줄리안 템플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줄리안 템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줄리안 템플이 1979년인가 만든 이제 섹스 피스톨즈를 다룬 이제 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락앤롤 스윈들이라고 하는 그 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그 장편 영화예요. 2시간 가까이 되는. 근데 왜 반 다큐멘터리라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섹스 피스톨즈가 어떤 식으로 결성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역사를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레이션이 있고 옛날 그 필름을 보여주면서 실제 필름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극영화를 하나 놓고 병치를 시켜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거랑 극영화랑 병치를 시키고 어느 게 사실인지 어느 게 진짜 섹스 피스톨즈에 진짜 있었던 그 사실인지 아니면 어느 게 이 극영화에서 진행을 하는 허구의 사실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섹스 피스톨즈가 이뤄낸 지나간 어떤 그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한국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관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렇게 비디오를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빌리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봤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내 누이가 그 후에 또 빌려왔어 샀어요. 정품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 번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것이 약간 한 20대 때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혜성처럼 나타나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이면서 이 하나의 장편 하나의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 후에 굉장히 더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몇몇 극영화 보통 이제 고정적인 극영화를 이게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성공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봤거든요. 필모그래피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뮤직비디오랑 락앤롤 스윈들에서 보여줬었던 이제 다큐멘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극영화를 포기를 하고 다큐멘터리 작품 쪽으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다큐멘터리도 이제 락큐멘터리죠. 락스타를 이제 소재로 한 게 락 다큐멘터리 쪽으로 다시 돌아서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은데 이제 네 번째 시그멘트가 줄리안 템플이 만든 시그멘트인데 이제 저 나중에 이 영화가 어떻게 기획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왜 이 줄리안 템플이 만들어낸 이 시그멘트가 가장 좋았는가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연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영화 연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비디오 감독이다 보니까 이 짧은 뮤직비디오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음악이 오페라라는 것이지 이게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자기 전문 분야를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로그라든지 장르 고다르든지 이런 사람의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눈에서 봤을 경우에는 뉴 장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장르 고라는 니콜라스 로 같은 감독은 60년대부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년대에 나타난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장르거든요. 근데 줄리안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캐리어라고 하는 것을 뮤직비디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페라를 주제로 한 짧은 단편 영화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어떻게 보면 뚝딱 만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일 잘 만들었고 제일 재밌었어요.
이 사람 이제 그 시그멘트가. 그래서 한번 그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조금 힘을 잃었죠 요즘.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음악과 결부된 영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듀란듀란의 어떤 세버 플레이어를 좋아한다, 듀란듀란의 리오라고 하는 영화를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음악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흥얼거리면 그 뮤직비디오의 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준 게 뮤직비디오인데, 그런 락의 역사라든지 뮤직비디오의 역사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줄리안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감독인가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브래스포드라고 하는 감독, 오스트리아 감독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뮤비 리뷰들을 이제 그 녹음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 감독의 영화를 제가 본 게 없고, 이 사람이 이제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름은 못 들어봤을지언정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상 이 최우수 감독상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고, 또 이 영화가 이제 작품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봅시다. 오스카에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가만 보세요. 노미네이션 베스트 픽처. 예. 작품상을 받은 작품. 1989년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이제 감독을 한 감독이 브루스 브래드포드인데, 호주 감독이에요. 유일한 게 장리 꼬다르가 프랑스 감독이가 이제 브루스 브래드포드가 포드 이 감독이 이제 호주 감독. 이제 두 감독이 이제 비영어 영국 감독이 이제 두 비영국 감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 사람 시그멘트는 별로예요. 굉장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약했어요. 이렇게 동침하기 전에 한 남녀가 동침하기 전에 이제 나체의 상태에서 이제 노래를 같이 부른다, 뭐 이렇게 오페라에 맞춰서 뭐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나 이럴 정도의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굉장히 짧거든요. 5분.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로버트 알트맨이 만든 시그멘트가 이어지는데, 이제 로버트 알트맨 그러면 이제 매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골절이고, 왜냐 칸느에서 이게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70년대 매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이제 80년대 다소 이렇게 뜸했다가, 이 팀 로빈스가 이제 플레이어, 쇼트컷,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죠. 그래서 이제 패션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목은 이제 프레타폴 때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공개가 됐었어요. 이거 저는 프레타폴 때 이제 패션쇼는 제가 가서 봤었어요. 시내하우스에 가서 이제 봤었는데, 이제 웃겼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패션쇼 비즈니스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면 시니컬한 면에서 휴화한 이제 코미디거든요. 코미디인데, 이제 로버트 알트맨이 매시에서 보여줬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주제가 이제 시리어스한 거를 희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래서 매시 같은 경우에는 군 병원 뭐 이런 굉장히 시리어스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데, 거기서 부상을 당해서 실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뭐 그런 거를 희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블랙 유머죠, 블랙 유머. 프레타폴 때도 이제 패션 업계 그런 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검은 이제 코미디 터치로 해서 이제 그려낸 어떤 그런 영화인데, 웃겼었던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션쇼에서 여자들이 이제 다 나체의 모습으로 이제 무대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치부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치모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부분을 딴 걸 이렇게 모자이크 그런 걸 가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비인가? 이게 하트인가? 뭐 그런
그런 게 날아다니면서 화면에 이렇게 여자가 걸어가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가 됐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을 제가 CNES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 나이 또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90년대 한때 전성기를 맡았었기 때문에 로버트 알트만을 잘 알 수도 있어요. 제 세대에는. 이제 70년대 한 번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이제 90년대 한 번에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로버트 알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숙한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꽝이었습니다. 이 아리아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오페라 극장에 미친 옛날에 17세기 18세기라고 하는 어떤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땐 아사일럼, 멘탈 허스피탈이라고 하냐, 영어로 제목을 하면 병동이죠. 광인병동이라 이제 아사일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사일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동네에서 어떤 도시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격리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거의 인간 이하의 환경 속에서 이제 살게끔 한 그런 걸로 이제 공포의 아사일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오페라 극장에 와서 오페라를 구경을 한다. 그렇지. 이제 어떤 오페라를 구경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페라를 구경을 하는 미친 사람들의 작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소재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의 뭔가를 주지를 못했어요. 좀 기괴한 분장을 한 50명 가량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히덕거리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히덕거리고 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웃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런 걸 계속 보여줘. 5분 정도를. 그래서 좀 그랬고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로뎀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감독을 한 그런 시그멘트로 이어지는데, 프랑크 로뎀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름 있는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사람 이미 감독을 한 K2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비디오로 봤는지 극장에 비디오로 본 것 같아요. 비디오에서 K2라고 하는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카일로 분장한 분한 이제 마이클 빈이 나오는 영화였고, 그랜드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등산 영화죠. 등산 어드벤처 영화 K2라고 하는 산은 어떤 식으로 올라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가 뭐 그런 식의 뭐 그랬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괜찮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빼고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 작품은 없는 것 같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시그멘트는 괜찮았는데 조금 느낌이 뭐랑 좀 비슷했냐면은 이제 English Patient 난 좀 비슷했어요. English Patient랑 이 로드 트립 아리조나 쪽으로 이제 로드 트립으로 떠난 이제 남녀가 사막에 사막을 운전을 하고 쭉 사막을 지나서 이제 네온 사인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도착을 해서 라스베가스의 호텔방에 들어간 다음에 사랑을 나눈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동반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반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장면이 좀 울컥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사막이라고 하는 게 아름답고 사막에 이제 끝없이 펼쳐지는 어떤 도로를 통해서 이제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적인 분위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의 이제 로드 워리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그런 게 좀 나오고요. 호주 사막에 많이 나오거든요. 액션 영화지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라스쿠르스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이렇게 운전을 한다든지 그 사막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그 환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하고 다시 한번 이 그 초반에 이제 운전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막을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초반에 사막을 운전을 하는 그 시그멘트 자체가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사막을 둘이서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막으로 운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쭉 이제 가거든요. 사막 쪽으로 카메라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타포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좀 슬펐죠.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그 첫 번째 시그멘트랑 마지막 시그멘트를 이제 그 양쪽에 병치를 시키는 그런 영화가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 아닙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 초반 장면은 이제 그 여자를 그 비행기 위에 그 앉히고 이렇게 이제 그 쌍욕기를 몰고 이제 그 남자 루이드 피네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나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루이드 피네스가 다시 한번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첫 번째 시그멘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도대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양쪽에 있는 영혼 속에 잠깐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영혼 아닙니까? 영혼 비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없느냐, 물론 육체는 없겠죠. 육체도 없고 육체에 딸린 어떤 정신이라는 건 없겠지만은 어떤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존재하잖아요. 지구도 존재를 하고 자기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분해를 돼서 자기가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그 양쪽에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끼인 어떻게 보면 짧은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병치 기법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인생으로 봐서도. 근데 그런 거를 딱 이제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그 프랭크 로담이 그 감독을 한 여기에서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삶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놓고 사막을 달리는 어떤 자동차라고 하는 걸 앞에 끝에 이렇게 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철학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켄 러셀,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감독이죠. 켄 러셀은 영국의 그 켄 러셀 감독은 그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영화를 본 게 이제 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Altered States라고 해가지고 윌리엄 하트가 나오는 1980년에 어떻게 보면 트립 필름, 이렇게 판타스틱 필름일 수도 있고 그냥 특이한 영화가 있었어요. 판타스틱 필름일 수도 있고 SF 필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홀러 필름일 수도 있고 또 드랍 트립 필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영화인데 이거를 저 어디서 봤냐면 이제 이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 Altered States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한국 제목을 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 주말의 명화인가 이게 토요일 명화인가. 근데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내가 어릴 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감독 그 영화를 본 게 이제 그 토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토미는 이제 그 더프의 이제 보컬리스트인 이제 로저 덜트리가 나오는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헬렌 켈러처럼 눈이 안 보이는 한 소년이 어떻게 핀볼 챔피언이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 역정을 담은 어떻게 보면 코믹 그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옛날에 봤어요. 근데 그것도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개를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감독이고요. 어쨌든 간에 켄 러셀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 그 무비 리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한번 체크해서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켄 러셀 감독이 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의 그 자동차 사고를 당한 여자가 사경을 헤매면서 보는 환상과
그 환상을 병치해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살아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짧게 그린 그 시그멘트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짧으면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굉장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릭 저맨, 이 사람은 그 영국 감독이죠. 그 퀴어 문화라든지 퀴어 필름이라든지 동성 연애자시라든지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런 그 문화를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방면에서 영웅으로 이제 취급받는 이제 영웅 감독일 수도 있는데 자기 당사자가 이제 그 호모섹슈얼이고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이제 에이즈로 이제 그 타결을 했죠. 타결을 했고 이 사람이 그리는 많은 그 영화들조차도 이제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를 많이 담아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담아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 사람 영화는 제가 또 유명한 영화입니다.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만 못 봤어요. 이제 주빌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977년에 워낙 어릴 때 내가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조금 이제 판타스틱한 영화, 판타스틱한 면 뭐 이런 거를 그런 면도 있고 영화가. 그리고 이제 1977년에 이제 뭐 섹스 피스톨즈 나오고 클래식가 나오고 이제 펑크 무브먼트가 이제 한창 시작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펑크적들이 많이 나섰던 걸 알고 있어요. 펑크 필름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아담 앤트 앤 파일럿 밴드 이름 잘 모르겠다. 이제 아담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펑크락커가 있었거든요. 펑크락커이면서 또 이제 뉴로맨틱 쪽에도 들어가기도 하는 이제 그 영국적 락 싱어가 있었는데 아담앤트가 또 출연을 해요. 이 영화에. 이제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이제 영상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당시 이해를 못했었고 그 스토리는 완전히 까먹었어요. 지금. 어쨌든 하나밖에 못 봤지만은 굉장히 그런 퀴어 컬처라고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넬렉저맨의 예를 들어 템페스트 깔라바지오라든지 또 레스트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템페스트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시그멘트는 이제 넬렉저맨의 이제 시그멘트인데 이 사람이 워낙 영상적으로 뛰어난 작가다 보니까 영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좋았었던 게 사실은 이 줄리안 템플이랑 이제 켄 러셀이랑 이제 그 다음에 프랭크 로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이 영화들이 이 시그멘트들이 이렇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했었어요.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날 때는. 근데 지금 결국은 좋아하는 세 개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 세 개가 하나 빼고 이제 니콜라스 로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니콜라스 로그도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세 개의 시그멘트.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빼고 좋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머지 제가 좋아하는 세 개 시그멘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나머지 시그멘트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영상을 제공했을지언정. 근데 딜릭저맨도 그런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영상은 제공을 했지만은 스토리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는 제가 평가를 하겠지만은 주관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영상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상적인 어떤 영상적인 거를 이제 영화를 볼 때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데렉제맨이 이제 만들어낸 시그멘트가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그멘트는 에필로그 방식으로 만들어낸 짧은 시그멘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감독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 빌 브라이든이라고 하는 빌보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낸 시그멘트인데 별로 이제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길어졌는데 무비 리뷰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가장 제가 좋았었던 게 이제 그 남은 세 개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줄리안 템플이라든지 켄 러셀 이 사람 두 개의 이제 그 시그멘트가 좋을 수 있었던 하나의 그 강점이 뭐냐면은 줄리안 템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리골레터 딴딴딴 따라라 따라라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켄 러셀 같은 경우에는 공주는 밤 잠 못 이루고 이것을 이제 음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파퓰러한 어떤 사람이 들어도 아 이것은 한번 들어봤던 어떤 그 오페라의 어떤 멜로디구나라고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음악을 할당 받은 감독들은 결국은 제작하기도 쉬웠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즐거움을 영상과 음악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좀 어드밴티지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 사람 켄 러셀이라든지 그 줄리안 템플의 이제 시그멘트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초반 이 좀 이렇게 순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도 좀 재밌고 잘 만들어진 작품은 중반 이후로 배치를 시켰던 것 같아요. 프로듀서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재미없었다가 이제 줄리안 템플 나오고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좀 작품성들이 좋아지는 것을 뒤쪽으로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영화가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가 하나의 기획영화다. 기획영화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명한 감독을 10사람 가까이 모여서 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클래식 음악을 그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 영화가 그 프로덕션이 된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특성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명백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87년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게. 그리고 만들어진 곳이 영국이에요. 뭐 다른 어떤 이탈리아라든지 뭐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987년이라고 하면은 뮤직비디오의 전성기예요. 80년대 초반에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1987년이라고 하면은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당시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의 어떤 주 음원이 된 소위 말해서 팝 뮤직, 락 뮤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열적으로 쏟아냈었던 1987년 이전에 그곳이 영국이거든요. 미국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은 80년대는 굉장히 죽었었죠. 80년대 중반까지. 근데 1987년 정도부터 사실 이렇게 건즈 앤 로지즈라든지 몬조비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락 뮤직 팬의 어떤 어텐션이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1987년까지의 과거 그까지 5년 정도의 어떤 스판을 가진 과거를 봤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영국이 그 전성기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때 프로덕션 의도는 뭐냐면은 그 락은 아니지만 그 오페라의 그 짧은 시그멘트, 짧은 오페라의 노래를 음원으로 한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자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제가 안 봤어요. 지금 위키피디아를 봐도 이 영화에 대한 큰 어떤 설명이 없었는데 이건 명백해지는 거야. 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그렇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영화는 뭐냐면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 기획자가 세계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감독들 그것도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것에 그 연관이 없는 감독 대부분을 섭외를 해서 락 뮤직이 아닌 이탈리아의 오페라의 노래를 음원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모은 하나의 장편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기획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지금 길어졌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냐면은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락 뮤직
재미있는 그 뮤직비디오 10편을 그 모여서 10편의 그 장편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락 뮤직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하거든요. 락 뮤직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자음악도 있고 어쿠스틱도 뭐 락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크 이런 것도 락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락 장르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파퓰러 뮤직에 드는 컨템플러리 뮤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팝 뮤직에 전자음악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일렉트릭 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드럼 나오고 베이스 뭐 이렇게 헤이메탈, 락앤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락 뮤직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락 뮤직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로 다양할 수 있는 빠른 거, 느린 거, 뭐 이런 사운드, 저런 사운드, 뭐 어쿠스틱, 일렉트릭 뭐. 근데 오페라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오페라라고 하는 어떤 창법이 있는 거고 오페라 배경으로 나오는 그 배경음악은 오케스트라고 그리고 선율도 비슷비슷한 오페라의 선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밋밋해지거든요. 계속 오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영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뒤에 있는 음악이 계속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니다 네가 오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멜로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확실해요. 오페라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건 훨씬 보수적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장르 고다르의 그 얘기를 하면서 오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 장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라고 하는 음악이 계속 이제 좀 밋밋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약점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이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거를 그 줄리안 템플 빼고 이렇게 만들었었던 감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맞는 감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감독들도 있어요. 그 짧은 어떤 단편 영화를 만든다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고 좀 이렇게 이 평준화되지 못한 어떤 질의 차이를 보이고요. 각 시그멘트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제가 오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다 합치다 보면은 이제 그 개인적인 평점은 한 80점 주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예술 영화일 수도 있어요.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거장 감독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들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점 주기는 좀 그렇고 이제 90점 주기도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오페라라는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어요. 이제 귀에는 익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음악 장르를 이용을 해서 이런 비슷한 기획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제가 감동을 받고 흥미를 느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뮤비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